그럼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야. 유튜브 바사삭치킨님이십니다. 올해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올해 본 작품 중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예술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에 굉장한 찬사를 보냅니다. 10점 만점에 15점 주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당분간 이 영화로 넘어설 영화가 있을까 싶네요. 하면서 플롯과 주제의식, 미장센과 주제의식, 촬영과 주제의식 이 세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촬영과 주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영화 전체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많은 장면에서 포커스를 한 인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인물은 초점을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요즘 영화는 디포커스로 모든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쇼트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이 영화는 반대로 쇼트를 늘리더라도 일부의 포커스를 포기합니다. 주제의식을 촬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키다와 미나토의 장면이었습니다. 체육실에서 미나토와 요리가 이야기하고 나갈 때 포커스가 풀린 키다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토와 키다가 책상에서 투샷으로 나올 때를 보면 유난히 키다는 포커스가 풀려 있어서 표정을 못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다의 행동은 마치 미나토와 요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복도 장면 중 호리 선생이 참다 폭발하여 미나토의 엄마에게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힌다고 말할 때 반대편 복도에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엄마와 호리 선생님의 포커스가 풀려 있습니다. 반대로 엄마와 호리 선생님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교장 선생님의 포커스가 풀려 있죠. 서로에게 사건은 흐릿하고 불명확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임을 촬영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리 선생님이 많은 학부모 앞에서 말할 때도 주변인들이 아웃포커싱 되고 미나토의 어머니만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신론적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이고 그 여백은 인간의 상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이 또한 진실은 알 수 없다는 주제의식과 일치합니다. 롯데시네마 아트카드 이미지를 보면 두 아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마치 카메라 초점을 두 아이에게 맞추는 카메라 조리개 같은 또는 그 눈이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앵글을 포기해버리죠. 이 또한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적이고 나머지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기에 인간이 인지하는 진실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촬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네. 하면서 이제 또 플롯과 주제의식, 미장센과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이야 진짜 GV를 네, 온 둘 것 중 같아.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바사사치키님은 영화 관련된 업을 하시고 계시거나 정말 시네필이시거나 네. 정말 잘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괴물이 진짜 호평이 많고 특히나 저는 이렇게 촬영 관련해서는 해석을 처음 본 것 같아서 네네. 야, 역시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물론 각본도 정말 뛰어났지만 고레다 히로카즈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도 빛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정말 어메이징한 영화이자 어메이징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평점 몇 점이었나요? 제가 방송을 안 가서. 저희 8점? 둘 다 둘 다 8점이었어요. 8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점이었죠? 전 9점입니다. 오케이. 네. 굉장히 어쨌든 수작이다. 네. 네. 괴물은 수작이다. 네. 두 번째 읽어주시죠. 유튜브에서 코코아님께서 달아주셨고요. 교장의 면에는 과자 도둑 얘기도 있지만 남편이 손녀의 묘는 어떻게 했냐는 물음에 알아서 했다라는 식의 얼버무림도 있습니다. 교장은 돛담배를 접었고 마지막 태풍 때 멍하니 하천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용이라기에는 의도적으로 댐과 저수지가 3번 정도 나온 걸로 봐서 화장 후에 물에 뿌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장면에서 요리와 미나토는 과자를 먹었죠. 과자를 입에 넣은 채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출발합니다 를 외치고 장면은 끝나는데 아마 그 기차가 아이들의 묘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은 한 번 더 있습니다. 3부에서 요리와 미나토가 자전거를 타고 터널로 향하던 중 나 있어 뱃말을 타는 장면입니다. 기차는 두 번 다 마을을 향해서만 갔고 반대쪽은 아시다시피 철문으로 막혀있던 걸 보면 약간 이승과 저승의 암시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 물에 뿌려준다라는 해석을 처음 봤어요. 그쵸.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네. 그 아시죠? 고레데로 카즈가 오피셜로 애들 안 죽었다고 말했대요. 해피엔딩? 예. 작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예. 네,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뭐 네. 보기 해석하는 나름. 관객의 네, 자유니까. 자유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오피셜을 내릴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나 제 말. 아, 좀 해치긴 한다 감성. 아니 뭐 영화는 개봉하면 관객의 것이니까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읽어주시죠. 네, 팟캐스트 코모스님이 어제 영화 보고 왔어요. 1막에서는 의문만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감상평이 희미하게 있어서 오늘 또 보러 가요. 저도 처음에는 포스터 보고 피 묻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평이 많다 해서 봤어요. 히로카즈 감독님 작품은 처음 보는 건데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독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있죠. 하고 있습니다. CGV에서? 네네네. 제가 그때 단톡에다가 말씀드렸던 거랑 정확히 일치하죠. 작품들이 다 일치했나? 예, 어떤 영화 할지 제가 그때 적었었잖아요. 에. 정확히 일치. 근데 성현님이 바라는 환상의 빛 아. 는 없었던. 아 그거에 틀었으면 나도 갔어. 나 네. 환상이 보러 갔어. 네, 그래서 코모스님 정말 처음 보신다면 지금 CGV에서 하고 계시니까 네. 한번 싹 한번 긁어 정주행 보시는 하셔도. 것도. 근데 이 영화는 좀 고레로까지랑 달라. 기존 영화랑 기존 다르죠. 달라가지고 예. 다른 영화 본다고 막 좋아한다고 단어는 못 하겠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영화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쓱 가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세계가 실제로 없으니까. 히로카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새로워요. 네, 확실히 각본의 매모사가 정말 새롭고요. 유튜브 김목고님께서는 지우개와 멈춤에 대한 해석 감탄합니다. 아우 뭐 감사합니다. 네, 저 김목고님의 해석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김서원님께서는 44분짜리 영상의 자막의 컷 편집 정성모죠? 구독 바로 아, 컷 편집은 없는데 자막은 이야. 꾸준히 그쵸.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닭백숙님께서는 물고기와 고양이 교장 선생이 껌을 떼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니 영화의 메타포가 적재적소에 활용된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라고 해주셨고 팟캐스트 콩피아님께서는 터널 지나 들어간 곳에 존재하는 기차와 동화같이 아름다운 숲 둘이 행복하게 노는 그곳이 아이들의 마음속 진심을 형상한 것 같은데 태풍이 오던 날 두 아이는 그 터널에서도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산사태를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기차는 산사태에 묻혔는데 그럼 안도 사쿠라와 다밈은 기차 안에 아이들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같이 묻혔을까요? 나왔을까요? 그나저나 안도 사쿠라 연기는 정말 미쳤네요. 동나이 때 한국까지 앞서도 남녀 통틀어 그냥 연기 원탑 수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쵸. 기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네. 예. 근데 사실 뭐 죽는다고 해도 뭐 딱히 근데 네. 크게 뭐 줄거리상은 네, 그렇게 영화를 의미가 훔치진 없어요. 않는 의미가 애초에, 없죠. 네. 네, 애드립 시점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안도 사쿠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하죠. 제가 항상 말하는 우리나라 80년대가 빈약하다라는 그런 주의. 70년대에는 뭔가 전도연 배우가 있고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90년대는 뭐 전종서 배우도 있고 아 그렇죠. 80년대는 김민희 배우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뭔가 확실한 그게 근데 없는. 대신 80년대생 배우들은 말도 안 되게 이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아 그건 맞지. 네. 그러니까 뭔가 안도 사쿠라의 그 버금갈 만한 그런 그쵸. 확실한 그게 터트릴 만한 네. 게 없다라는 거죠. 전 그 정도로 이쁘면 상관없다 생각. 네. 프리티. 네. 그래서 이렇게 2주의 댓글 정말 많은 댓글 이렇게 남겨주셔서 괴물에 대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주의 영화는 나폴레옹입니다. 예. 번스타인하고 나폴레옹 중에 고민을 했고 나폴레옹을 골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지금 다 본 입장에서 네. 이런 씨 번스타인 할 걸. 번스타인 할 걸. 할 얘기가 아는 영화예요? 제가 안 봐서. 번스타인이요? 예. 할 얘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충분히 한 30분, 30, 40분 이 영화는 저도 이 영화 솔직히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이건 세계사 영화예요. 그러니까 리들리 네. 스캇 영화 치고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그냥 할 얘기는 많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평을 그쵸?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네, 하자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에 대해서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그냥 저도 그냥 예측 쭉 하고 보다가 왔어요. 네. 쭉 그냥 보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그쵸. 영화라서 뭐 어쨌든 평점 까면 저는 6, 저도 6점. 6점. 저 5점. 5점이요? 왜요? 맞습니다.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식 이야기가 과연 2시간 40분 동안 나열식 이야기를 왜 보고 앉아 있냐라는 거지. 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봄처럼 그 중심적인 딱 하루 9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텐션을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사건이 나열이 되다 보니 그다지 뭐 흥미가 끌리지 않는? 그냥 편집이 별로였어요. 이게 요즘 좀 리들리 스캇 영화 옛날에도 그랬는데 리들리 스캇이 약간 편집 좀 이상하게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항상 감독판이랑 극장판이랑 차이가 크다고 유명한. 아 근데 최근 라스트 듀얼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하우스 오브 굿즈도 편집 이상했어요. 네. 어 그건- 맞아요. 편집 아, 이상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이건 편집이 뭔가 더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영화가 그 전쟁신이랑 치정극이랑 간극을 너무 못 좁힌 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따로 놀아요. 좀 미리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잡았어야 그러니까 됐다. 전쟁 영화인지 로맨스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잡았어야 했다. 그래서 아마 감독판이 4시간이 넘어갈 텐데. 근데 전 이거는 뭔가 감독판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래. 게. 그러니까 굳이 왜냐하면 가서 뭐해?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영화가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로 하기보다는 이 영화는 뭐 뒤에서 말하겠지만 애초에 나폴레옹을 좀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르게 그린 점이 너무 커가지고 감독판을 봐도 뭐 감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 간격이 생각에는. 컸다. 네. 그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뭐 나폴레옹의 보나파트의 인생을 그리고 애플 TV로 갔는데 애플 TV가 장편 긴 것들만 다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포기한 거를 애플 TV가 먹는 건지 네.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스트리밍으로는 애플 TV로 가고 키리의 노래처럼 감독판을 봐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굳이 그닥 썩 끌리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었고요. 영화로 들어가면 1789년 프랑스 혁명과 함께 자막으로 이제 첫 장면이 설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결연하고 막 흥에 찬 음악들도 흘러나와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정말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고등학교 때 네. 이후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다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저는 95% 이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두대가 바로 나오면 머리가 잘려 나갔는데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죠? 네 맞죠. 네, 마리 앙뚜아네트. 아 근데 생각보다 단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랬어요. 15세에 좀 관람. 원래 릴리 스캇이 좀 빠꾸가 없긴 네. 하죠. 빠꾸 주위에 네. 주위에 빠꾸가 없긴 하죠. 진짜. 네, 그래서 다 피가 흐르는 그 얼굴을 보면서 시작을 하고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영국군에 맞선 프랑스 함대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기습이 좀 이점이지만 자신은 뭔가 대포로 뭔가 그렇죠. 승리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막 염소들이 옮겨가는 모습과 함께 이제 매치컷으로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 그 당시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병력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뭔가 가축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식의 시대상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상이 그 툴롱 포이전이라 그래서 왕당파하고 이제 영국군이 이제 조그마한 반란을 일으킨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가서 성과를 내서 이제 장군으로 그렇죠. 이제 진급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전쟁 씬을 보는데 난 그럴듯했다고 봤어요. 초반에 사다리 놓고 배에 불 지르고 전쟁 씬은 뭐 사이즈 있게 말할 게 있습니까? 리들리 스캇인데. 똥 아니 저는 값했어?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리들리 스캇은 항상 뭐 별로인 영화를 봐도 그 사이즈는 있는 것 같아. 특유의 색감이랄까 미장센이랄까 보긴 그런 좋다. 그런 기품이 그 감독 특유의 기품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래도 평균 값은 하는 것 같아요. 리들리 스캇 영화는 진짜 좀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전 그 뭐야 옛날에 저 중학교 때 나왔던 영화 중에 그 조엘 에저튼이랑 크리스찬 베일 나왔던 엑소더스라는 영화 있거든요. 전 그 영화 솔직히 진짜 별로였는데 좀 왜냐하면 그 영화는 정말 사이즈 웅장한 거 감안해도 5점 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나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석은 하든 리들리 스콧만의 그런 고풍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그런 그리고 클래식이- 회화적인 이미지.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것 같고 네. 뭐 툴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해군 기지이자 그 마르세유하고 니스 사이에 있는 그 해안 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이 나타나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을 당하죠. 저 이 장면에서 이 장면 뭔가 서프라이즈 같지 않았나요? 그렇게 좀 약간 근데 뭐 의상도 살짝 머리랑 법정에서 서프라이즈 같아. 조금 짜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공포 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수감자들이 풀리는데 거기서 이제 떠도는 한 여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조제핀이죠. 네. 야, 저는 바네사 커비. 이게 진짜 네. 바네사 커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왜? 네. 틀리셨나요? 너무 예뻐?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 그래요? 네. 난 드립하게 나왔어. 네. 미션 임파서블 맞아, 비교하면. 맞아. 아 그래요? 미션 임파서블 비교하면 드립하게 나왔죠. 전 미션 임파서블 너무 기대를 했나? 네. 그 머리 짧은 모습이 딱 레미제라블 저는 N에서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고 조제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남편 알렉산드르는 귀족 장군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의 이제 패전의 영향으로 이제 공포 정치에서 처형을 당했고 아이 둘은 이제 외젠과 오르탕스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잘 케어했다고 해요. 잘 이끌었고 음.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려졌고 1794년에 무도회에서 만난 나폴레옹과 조제핀인데 나폴레옹이 첫눈에 뻑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특이하게 군도를 돌려달라고 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얘네들의 아버지가 뭔가 군인이었구나, 뭐 장군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조제핀이었다. 네. 이제라고 드러났고요. 그래서 뭐 이후 조제핀이 나폴레옹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막 치마를 올리고 이제 뭐 다리를 벌리는 등 나폴레옹이 유혹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로베스피에르 처형 이후에 5명의 총재 정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폴레옹 또한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1795년 왕단파 반란을 막은 망데미르 13일의 쿠데타. 쿠데타. 예, 이거를 진압해서 나폴레옹이 떴고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가 조금 말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피라미드를 쏘지 않았는데 포로 왜 포로 쏘게 그렸냐라고 하는 그런 논점이 있더라고요. 전 이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집트가 이제 인도하고 영국을 연결하는 거점지이기도 했고 5명의 총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뜨고 있는 나폴레옹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로 보이고요. 조제핀이 근데 여기서 바람을 펴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조제핀을 너무 사랑했는데 조제핀은 바람을 피고 그걸 걸리고 조제핀과 아이들이 막 사죄를 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죄도 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깔려고 그랬는데 정치적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자신도 뭔가 그래서 사생활적인 뭔가 그런 걸 내고 싶지 않았던지 그거를 이제 안고 가는 나폴레옹이었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왜 버리고 왔냐라고 물으니 나폴레옹은 자신은 파산한 프랑스를 지키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총재 정부에 있는 한 명 CAS라는 인물과 함께 179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폴레옹이 제1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 뭔가 서울의 봄도 생각이 나고 군사 쿠데타. 네. 근데 나폴레옹의 업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시기 당시에는 프랑스의 뭐 중앙은행을 뭐 창설을 하거나 나폴레옹 법전을 그쵸,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내용이 뭔가 감독판에 실릴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었죠. 영화. 영화상에서는 극장 영화는 없었다. 드러나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전 그런 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감독판에는? 예, 한도판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다큐멘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쌓아가고 있는 건지 영화 보면서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치닫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 이제 마렌고 전투로 오스트리아를 격파를 하면서 1804년에 대관식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선포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중간중간에 뭔가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폴레옹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본인이 확실한 자리를 잡으려면 후계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중반중반에 계속 삽입이 됐고 찾아보니까 이 대관식이 노스트르담 대성당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교황이 그 왕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여기선 직접 그냥 자기가 손에 집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에게서 뭔가 군주가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받은 신에게서 힘을 받은 군주가 이렇게 뭐 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뭔가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진짜. 진짜 나 이거 한 준비하면서 어제 한 3-4시간 계속 봤다니까요. 네. 그런 지점에서 그래 이 장면이 그렇게 표현됐구나. 그래서 그 왕관을 왕비한테도 막 씌워준 장면이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엔 있거든요. 있어요. 바네사 커비한테도 그 왕관을 이렇게 하고. 대주는 모습이 있어서 이 사건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쇼킹했던 나폴레옹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센세이셔널한 아주. 센세이션한 행동이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영화 유명한 그림이라.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 여행을 와서 여기 노트르담 대성당도 실제로 봤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다 왔는데 정말 내 머리가 무지하구나. 그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우와 했던 기억이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걸 찾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 아내는 후계자를 주지 않는다 하면서 그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식탁에서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맞아, 났는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나폴레옹을 너무 조금 애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좀 철딱선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나폴레옹에 대한 이미지가 막 강견하고 그런 이미지는 기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음. 리들리 스콧은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지점도 있었다라는 걸 부각을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후계자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으니 이게 폐하의 문제인 건지 황후의 문제인 건지 그래서 젊은 여성과 재워 보니까 아이를 가지면서 황후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혼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나오는데 여기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전투 중에 가장 잘 나왔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를 통해서 그 빙판 그 빙판을 무너뜨리면서 다 피를 흘리면서 빠지는 장면들이 가장 영화상에서 전투를 잘 뽑지 않았나. 마지막 전투보다 훨씬 더 잘 뽑았다. 아 그래요? 저는 IMAX로 봤었는데 네. 이 장면이 진짜 좀 그나마 볼만했다. 네, 진짜 리들리 같이 스캇이 이 진짜 원색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 그래서 그 이 전투 씬들 보면서 뭔가 그 쿠로사와 키라 얘가 또 나왔네. 쿠로사와 키라 후기 영화들, 뭐 란이나 카케무샤 같은 영화들 생각났거든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정말 지금 영화에서는 거의 안 쓰는 색깔 조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쁜 화면을 만드는데 뭔가 이것도 보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야 그 누구죠? 최근 영화가 뭐죠? 이 사람 감독? 허스 구찌? 맞아 허스 구찌. 네. 그것도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쫙 빠지게 잘 뽑지 않나요? 그 색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화려한 색감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만의 리들리 스캇은. 감각이 확실하게 있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아우스터리츠의 전투 결과가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프랑스가 워낙 나폴레옹이 기세가 좋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다 동맹을 맺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격파가 되자 이제 동맹들이 와해가 되면서 점점 프랑스의 힘이 강해지는 거였는데 1807년에 틸지트 조약을 맺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네. 틸지트 조약. 네. 역사 강의 들어갑니다. 네.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이죠. 그렇죠. 프로이센이 그래서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줍니다. 그 이후 이제 러시아가 또 대륙봉쇄령에 봉쇄령. 참가를 하는데 이 대륙봉쇄령이 뭐냐? 영국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영국이 섬나라니까 그 대륙 안으로 영향권을 줄이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이제 러시아가 참가를 하는데 러시아가 그걸 안 지키니까 그 프랑스군이 때리러 갔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참패를 하게 되는 그런 줄거리로 가는 거고. 어쨌든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싶었고 나폴레옹은 또 아이를 얻어야 되니까 오스트리아의 마리 루이즈를 새로운 이제 또 왕비로 끌어들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했던 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조제핀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현실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찐사랑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나폴레옹과 이 조제핀이라는 관계가 물론 서로 막 불륜도 있었고 물론 뭐 나폴레옹이 뭐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라고도 보이지만 조제핀도 마음은 없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정도면. 네. 오픈 릴레이션십이죠. 서로 열려 있고 뭔가 서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이 나오듯이 이 두 사람은 그런 뭔가 쌉싸름한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영화상으로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1812년에 러시아가 대륙봉쇄령을 지키지 않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보로디노 전투고 모스크바가 함락이 되는데 이야. 나폴레옹이 판단을 해야 했던 거죠. 여기서 그냥 모스크바만 먹고 나갈까 그치. 아니면 러시아를 완전히 KO 시킬까라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그 전에 프랑스가 전선을 스페인으로도 지금 파병을 또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항상 전쟁에 대한 페인은 저는 전선을 2개로 가져가서 항상 패배를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면 와. 그렇지 않나요? 2차 그렇죠.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서쪽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그치. 영국을 다 밀어버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소련이 들어가 충분했는데 그렇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련에 들어가면서 전선이 2개가 돼 버리니까 패망을 했듯이 나폴레옹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선택과 집중을 하지 그치. 못하고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돼 버리는 맞아요, 거였고
러시아의 그 추운 날씨와 보급이 끊기면서 배고프고 60만 명 중에 뭐 4만 명이 돌아왔다고 영화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에.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나폴레옹이 서서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거의 전 유럽이 동맹을 맺으면서 나폴레옹을 쳤고 결국 나폴레옹은 퇴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퇴위를 하는 장면에서도 나폴레옹이 너무 프랑스를 사랑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사장 쫓겨나는 듯 약간 뭔가 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이나 뭐 그런 거 받고 있으니까 에이 안 해 하면서 때려칠 수 있는데 난 프랑스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라는 게 정말 나폴레옹은 정말 프랑스를 사랑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814년에 퐁텐블로 조약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엘바 섬이라는 곳으로 엘바 유배를 섬은 갑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코르시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스카나주에 있고 네.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와 가까웠는데 여기서도 뭔가 그 추가적인 썰을 얘기를 하면 코르시카로도 보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코르시카로 보내면 나폴레옹이 세력이 커져서 올까봐 그렇죠. 코르시카가 짱섬도 아니니까. 코르시카로 안 보내고 여기로 이제 엘바 섬으로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또 조제핀이 뭐 러시아 황제하고 또 썸씽이 생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은 뭐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여전히 친구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영화상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폴레옹이 그렇게 퇴위하고 엘바 섬에 있을 때 뭔가 조제핀이 도움을 비밀리에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찐친이네. 그래서 유럽 제국들이 그 이후 이제 나폴레옹이 퇴임한 이후에 막 세력 다툼을 벌이는데 그 틈을 틈타서 나폴레옹이 9개월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근위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이올렛이 만발할 때 다시 돌아오겠다를 약속을 했는데 1815년 2월 26일에 바이올렛 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폴레옹이 치고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 루이 18세가 막으려고 그래요. 루이 18세가 직접 막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폴레옹과 같이 했던 그 전성기 시기의 그 연대 사람들. 제5연대였다 보니까 황제 폐하 만세 하면서 맞죠, 이제 맞죠. 나폴레옹이 파리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여기 엘바 섬에서 나왔던 루트는 그거래요. 관광 그걸 쓰인답니다. 맞아요. 나폴레옹 루트라고. 나폴레옹 루트라고 그걸 찾아봤어요. 관광으로 그 길이 한대. 그 길을 나폴레옹 루트로 관광 목적으로도 쓰인다는 그런 썰도 봤고요. 근데 조제핀이 죽게 되죠. 그 죽게 되는 유언에는 보나파트르와 엘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공교롭게 조제핀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폴레옹의 마지막이 워털루 전투가 또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어지는 그런 그래서 참 타이밍이 정말 공교롭다. 이걸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고 봤고 최후의 1815년 워털루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투에 있어서 뭐 밀집 대형을 뚫지 못한 것도 있었고 기마 부대가 그렇죠. 이렇게 원으로 사각형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거를 뚫지 못한 것도 있었고 물론 많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포를 여기서 만약에 썼다면 그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실제 역사하고 좀 다른 거겠지만 나폴레옹이 포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포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포를 그냥 웅장하게 뭔가 쓰는 장면이 있었으면 거기서 뭔가 좀 울컥하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을 것 같아. 지더라도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쉬웠고 뭐 패배 이유를 또 까자면 나폴레옹이 치질이 있었대요. 나폴레옹이 치질이 있었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잠도 막 제대로 못 자니까 온 몸이 막 아팠나 봐. 그래서 막 아편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과다 복용이 됐는지 나폴레옹이 정신을 못 차렸다. 막 그런 말도 많더라고. 이건 킹만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략적인 것도 있었고 초반에 승기를 잡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이 마지막 워털루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고 얼마나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가 좀 더 부각이 됐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덜하고 좀 덜하고 전투 씬만 좀 나오고 넘어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막 옆에서 막 불리해가 옵니다 막 그런 것만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들었던 게 이게 1815년이에요.
그러니까 1815년에 이렇게 막 기마병 나오고 포를 쏘고 그랬는데 정확히 100년 후,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1차 세계 대전이 터졌을 때, 와 그때는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탱크가 나오고 그렇죠. 진짜 인류 학살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다 보니까 와 그게 100년밖에 안 걸렸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또 이제 생화학 무기가 또 나오다 나오고. 보니까 인류의 발전이 정말 이렇게 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투 씬은 저는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1등이었고 워털루 전투가 2등이었다. 그 대형을 이루는 모습이 참 저는 사이즈 있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전 그 방금 세인트 헬레나서 어딘지 찾아봤거든요. 이거 거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네. 보네. 그러니까 아. 나폴레옹이 아프리카 맞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아니 이거 사진 영상에 띄워주세요. 네, 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맞아. 이게 아프리카 쪽에.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냥 게 있어. 사람 못 사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도 살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를 가려면은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하네스버그에서. 와, 지금도 그냥 가기 힘든 이런 동네를. 그러니까 차라리 대륙하고 가까우면 몰라. 뭐 그러니까요. 마다가스카르나 뭐 카보베르데는 네. 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륙하고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너무 먼저잖아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동네에 있네. 와. 거기에 이제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정확히 영종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영종도가 뭐 작은 건 아닌데, 그렇죠. 작은 건 아니지만 뭐 암석섬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나폴레옹이 또 한 번에 또 유배를 가게 되면서 죽음에 또 가까워지는 건데, 여기서 또 나왔던 장면이 마지막에 뭐 팔이었나? 네. 죽은 뭔가 벌레랑 연결돼서 나폴레옹이 막 벌레가 윙윙 가니까 목으로 탁 쳐서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을 뭔가 좀 연결을 해보면 뭔가 과거에 회상을 하는, 과거에 뭔가 사소한 것까지 뭔가 그런 걸 떠올리려고 파리를 하는 떠올리는 그런 지점이었을까? 그래서 보면 모스크바를 누가 불태웠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질문, 애기들이 그런 거 모른다 막 나오잖아요. 내가 불태웠는데 근데 뭐 프랑스 졌잖아요.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맞아요. 결국 그런 것만 보니까 그냥 상식이다 이러고. 그렇죠. 어떻게 이게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나는 이렇게 영광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결과만 보는 그치. 그런 건가? 라는 시점도 들었고, 펜싱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세가 앙가르드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앙가르드가 초반에 그 싸우는 그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나온 이유도 나는 나폴레옹이 아직까지도 죽기 전까지 난 있다.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난 아직까지도 프랑스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앙가르드라는 게 나왔던 것 같고, 그 나폴레옹이 왼쪽으로 쓰러지는 이유도 저는 왼쪽이 과거의 과거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 음. 그러니까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데 나폴레옹이 왼쪽으로 쓰러진 그쵸, 이렇게 이유는 쓰러지죠. 자신의 뭔가 본인의 과거, 영광, 프랑스의 그런 걸 나아가는 그렇죠. 그런 머물러 식의 있다.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정치 성향이라고 하기는 나폴레옹은 철저히 보수주의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150분이 넘는 이 서사, 이 줄거리, 세계사, 그리고 또 프랑스에 대한 충성심. 근데 문제는 저는 하나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편집이 너무 별로였어요. 예. 좀 산만하다. 다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왜 리들리 스캇은 데뷔한 지 지금 4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편집이 그대로인 걸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전 맞잖아. 이게 너무 싫어요. 자기 그거지 않아? 전 에일리언 처음에 에일리언은 극장판 감독판 다 재밌는데 블레이드 러너 처음 봤을 때 극장판으로 봤거든요. 네. 재밌게 하는데 그냥 그다지 그냥 그랬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명작 소리 듣지? 하고 나서 작년에 파이널 컷 극장에서 보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판본마다 너무 달라요. 영화의 그 감상이 너무 달라져요. 저도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군대 말년일 때 감독판을 롯데시네마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저 일부러 그것도 극장판 안 보고 감독판 나올 때까지 안 보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감독판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집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영화는 네. 영화는 두 개로 갈리잖아요. 하나는 촬영, 하나는 그쵸. 편집. 그쵸. 하나는 촬영, 하나는 편집. 근데 이 4시간이 넘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잘 못 고른 거지. 결론적으로는 잘 못 고른 거지. 그러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좀 더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저는 뭔가 새로웠던 점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기존 나폴레옹을 그린 뭐 책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그런 나폴레옹을 그린 기존 나폴레옹을 그린 예술과의 차이점이 두 가지. 저는 뭔가 고집 센 거랑 뭔가 좀 조세핀한테 집착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나폴레옹을 그리면은 이게 이야기의 주가 되진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이야기를 주로 그렸다는 게 저는 뭔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까도 나와 있었잖아요. 좀 애같이 보인다고. 좀 뭔가 나폴레옹을 되게 일부러 가볍게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그런 것 경향이 같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리들리 스캇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아니라. 아,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냥 영국 사람이면 그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인이 그린 나폴레옹 이야기다 보니까 물 먹이려고 그런 거 그런 좀 걸 뭔가 저는 오히려 약간 시샘하는 느낌이었어요. 시샘한 느낌. 그러니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그려봤자 진짜 뭐 아는 게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나폴레옹이 뭐 군사적이든 그렇게 전 군사적인 요소나 업적 같은 걸 생각하면 거의 유럽이 아니라 거의 세계 고특급인 사람인데 그쵸. 뭐 그런 사람 이렇게 희화해서 그린다고 해가지고 저 뭐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시샘하는 거다라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말은 그거예요. 뭔가 시샘하는 뭔가 질투하는 그런 시선에서 뭔가 이 영화를 그린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그린 거에 비해서 관객들은 동요가 딱히 없었다는 듯한. 그러니까 네.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샘이든 질투든 나폴레옹을 다른 지점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관점 다른 지점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럴 거면 그냥 연대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그치. 파서 그치, 뭐 그치. 워털루 전투를 뭐 집중적으로 파서 그걸 아. 통해서 충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건을 방대하게 이렇게 다 보여줘 놓고 이거를 따라가라고 해버리면 이걸 누가 어떻게 따라가 그렇죠. 줄거리를. 그렇죠. 이럴 바에 다큐멘터리 보지 나 같으면. 예.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쟁 씬도 정말 잘 그렸고 캐릭터들 많고 뭔 말 하는지 알겠고 다른 지점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저는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도 유독 프랑스에서 평이 바뀌었어요. 그치. 당연하게도. 당연히 그랬지. 당연하게도. 당연히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그 현지 리뷰 중에 왜 나폴레옹이 호아킨 피닉스로 캐스팅했는지 그걸 나는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아 진짜. 보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예. 다른 배우들 많은데 왜 호아킨 피닉스가 나폴레옹인지 생각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영화에 일단 영어가 섞인다. 주인공이 영어를 쓰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말해 좀 거리감 이질적이었고. 네, 그거는 뭐 미국 그건 당연한 할리우드 거고. 영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해요. 그래. 그건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치고 자 그러면 호아킨 피닉스를 썼으면 호아킨 피닉스를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커먼이라는 뭐 작은 영화들도 있잖아요. 뭐 네. 조커라는 그쵸. 영화도 있고 마스터도 있고 정말 많은데 커먼이란 작은 영화에서도 뭔가 그런 호아킨 피닉스만의 그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과연 호아킨 피닉스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좀 캐릭터에 묻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나폴레옹이란 캐릭터가 더 빛나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호아킨 피닉스하고 바네사 코비가 너무 제대로 활용이 안 된 느낌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저는 뭐 프랑스 배우 뱅상 카셀 뭐 있잖아요. 제가 아는 배우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뱅상 카셀이나 뭐 로망 드리스 같은 마티아 말도 올렸을 것 같은데. 네, 마티아 그러니까 말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을 써서 그런 사람들을 썼으면 차라리 뭔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호아킨 피닉스 쓰고서 이거밖에 못했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참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로튼 토마토가 썩었길래 네. 에이 설마 그래도 전쟁 영화 사이즈 있고 돈 리들리 들여서 스캇인데. 애플 TV에서 돈 얼마나 또 했으니까 했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 누군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리들리 스캇 기대에 비해서는 별로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평이 박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게 애초에 이거는 접근이 아예 다르잖아요. 기존 리들리 스캇의 시대극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영화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없었다. 러닝 타임이 그쵸. 너무 긴 거에 비해서 뭔가 그쵸. 관객이 끌어들일 네, 만한 그런 게 그게 없었다. 없었어. 가성비가 너무 없었다. 배우들도 다 그렇게 썼는데. 뭐 영화 자체가 뭐 그게 하이라이트가 마땅히 없었는데요. 뭐 이렇게 치고 그 뭐라 그러지 발단 전개 막 절정 결말해야 위기 결말.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좀 결점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판이 나와도 글쎄 찾아보기까지는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보겠습니다라고 할 것 영화 같아서.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일생을 다룰 거면 나폴레옹의 초기부터 다루지. 태어나고 막 그런 것부터. 막 이 변호사 어떻게 집안 자라왔는가. 변호사 집안은 자랐을 걸요.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을 거. 음. 제가 알기로는 가난하게 음.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왔으면 차라리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에 대한 내용은 사실 끝났어요. 예, 네. 세계사 얘기하고 뭐 끝났어요. 그러고 제가 좀 그 시간 남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 제가 저번 주 못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주 과제 끝나고 나서 영화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뭐 봤냐면 라인업 짱짱해요. 미래의 범죄들 봤고 무슨 미래의 범죄들 봤고 크로넨버그 신작 어. 그러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청춘이랑 백탑지광이랑 네. 그리고 다들 기대하시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딱 하나, 베스트 원.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어. 백탑지광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백탑지광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에 음. 시간 되시면 진짜 꼭 보세요.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죠? 네. 오케이. 근데 시간 되면 진짜 꼭 보세요 이거. 아, 아마 수입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될 만한 주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감안하고 봐도 너무 좋아요. 그러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기존 하마구치 영화에서 좀 더 미니멀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러닝 타임도 짧고 더 미니멀해진 느낌이고 음. 그리고 하마구치가 뭔가 그런 순간적인 서스펜스를 만드는데 능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아예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영화에서 되게 다른 요소들을 걷어내고 정말 그 뭔가 미스테리라는 요소, 자연 속에 존재하는 미스테리라는 요소에만 좀 집중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서독제에서 보신 영화들에 대한 평이 다 괜찮은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못 근데 이제 봐가지고. 백탑지광이 그러니까 가근자야 된다는 당연히 재밌는데 네. 백탑지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매진인가? 아마 그거 내일 상영이니까 아마 오늘 밤에 지금 끝나고부터 슬슬 풀리지 않을까요? 그렇겠네. 근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 네. 음. 제가 괜히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8점 줬거든요. 9점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네. 장률 감독하면 후쿠오카인가요? 그렇죠. 그거 한국에서 경주랑 네. 군산 같은 거 찍어.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딱 기대가 되는데 백탑지광이라는 영화도 또 호평하시는 거 보면 흥미가 또 새롭게 생기네요. 네. 아까 오늘 저 영자원 처음 갔다 왔는데. 네. 한국영상관으로. 진짜? 거기 MBC 있는 거? 예. 상암동에. 상암. 처음 갔다 와서 뭘 봤냐면요. 그 공짜잖아요. 왕빈 감독의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는 1시간짜리고. 왕빅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연말에 평론가들이 사사로운 리스트 뽑잖아요. 아, 맞아. 근데 그 정성일 평론가가 왕빙 좋아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정성일 평론가가 이 영화를 뽑았어요. 1시간짜리 그냥 다큐 영화예요. 뭔 영화냐면은 왕시린이라는 20세기에 활동했던 중국 클래식 작곡가인데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 체제에 반대하다가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지금 유럽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쫓겨나게 됐는지를 되게 무대랑 관객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진짜 영자원에서 볼 수 네, 맞아요. 그런 작품. 영자원 좋아요. 나도 네. 한번 가봤는데. 아마 영자원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을 수도 있습니다. 네. 틀어줘야지. 부디. 개봉까지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내년 겨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들었으면 좋겠고. 평점 한 줄 평 해봅시다. 네. 평점 했고. 저는 한 줄 평은 나풀레옹 하겠습니다. 나풀레옹. 그러니까 나풀레옹. 예. 저도 좀 이번 평 웃기게 가겠습니다. 저도 6점이고요. 한 줄 평. 이게 18세기에 시작하잖아요. 네? 18세기에 네네네. 시작하죠. 18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떨어진 보. 보? 그치 맞아. 네. 그 시도 있었어. 보. 18세기로 떨어진 보. 네. 보이즈 어프레이드 할 때 그 보. 저는 전쟁보다 전쟁 같은 사랑하겠습니다. 참. 나도 보가 인상 깊네. 보이즈 프레드 저도 보면서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그린 거야. 정말 이 영화가 나폴레옹 이런 업적 같은 걸 다 걷어내잖아요. 다 걷어내고 뭔가 개인적인 결정 같은 거에 집중하던 모습이다 보니까 그 전쟁할 때도 뭔가 일부러 좀 나폴레옹의 행적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뭔가 좀 그냥 박격포 원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었어요. 박격포 원툴?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전쟁 신에서도 평가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18세기로 떨어진 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대학생 시험 기간이라서 한 주 쉬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영화를 예고하면 네. 사랑 낙엽 타고 예. 아 왜 폴른 제목을 리브스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거 아까 하고, 녹화 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거 하고 이제 연말결산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말결산은 한 국내 해외 작품 5개랑 나무 주연상 하나, 여우 주연상 하나, 감독상 하나, 네. 그리고 올해 영화인 하나 뭐 좀 더 구성해봐야겠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 말하면 않을까? 좀 그렇긴 한데 예, 예. 한국 영화를 5개까지 꼽을 게 아 그러면 그거 조금 더 네. 조금 더 줄여보자고요. 근데 뭐 이미 다 나왔지 않나요? 뭐 예. 어느 정도 이제 뻔하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꽤 고르는 맛이 있더라고요. 전 좀 예. 미리 해놨는데. 예. 저도 미리 해놨습니다. 예. 영일이들 95회 나폴레옹 만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 쉬어가고요. 그러면 다다음 주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